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망권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국 디지털 경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무중단 서비스가 굉장히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야 할, 전략을 어떻게 하면서 운영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퓨어스토리지의 강신우 부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요즘 시대는 정말 이런 무중단 서비스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건 뭐, 몇몇 개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화가 되니까, 그죠? 네, 가속화되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는 사실 뭐 그런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뭐 특히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어떤 플랫폼 기업들은 그 하나의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로 보자면 결국 그런 하나의 플랫폼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만큼 저희가 그런 시스템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무중단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에 이미 많은 이제 백업, 뭐 복구 시스템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DR도 만들어놨고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퓨어스토리지 아무래도 올프레쉬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백업을 하는 데서 이 고속 백업 올프레쉬가 꼭 필요한 겁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예.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백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복제해 놓고 사실은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백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관 주기를 얼마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 초점 자체가 백업을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보관하겠다라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다운타임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데이터가 아니라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거 백업을 얼마만큼 빠르게 복구하느냐가 결국 비즈니스 다운타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핵심이 될 텐데, 결국 기존에 갖고 있던 디스크 기반의 어떤 백업들은 이 복구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약적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업에 대한 접근 자체가 과거에는 단순히 백업이었다면 최근에는 카피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일종의 세컨더리 스토리지처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백업을 저장만 해놓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다른 용도로. 뭐 테스트라든지 예, 맞습니다. 네네. 결국 이거를 운영은 아니지만 결국 내부 시스템에서 어떤 운영처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결국 거기에 버틀넥은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일 거고요. 그런 보관된 백업을 얼마만큼 빠르게 복구해내느냐가 이런 결국 전반적인 어떤 타임 투 마켓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관점,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는 관점, 데이터를 사용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 단순히 이런 백업들을 디스크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요즘 이제 AI라든지 데이터 분석,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다양한 맞습니다. 분야에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진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딱 적용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데이터 트래픽 자체도 과거에는 이제 노스사우스라고 해서 외부에서 가져가는 데이터 트래픽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트 웨스트,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런 데이터 이동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만큼 얼마만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빠르게 이것들을 서비스화해서 만들 것이냐는 결국 이제 뭐 저희가 다 알겠지만 스토리지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덕션뿐만 아니라 이런 세컨더리 환경들까지도 이제 플래시를 사용해야 된다.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백업의 어떤 포지셔닝이 세컨더리 스토리지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좀 더 환경 자체가 바뀐 거죠. 네네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사실 오늘 이 주제 자체는 저희 고성 PD님 대문에 보면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1차적인 저희 이제 주제이긴 했는데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어떤 장애에 대한 대응들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저희 퓨어가 갖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일반적인 제너럴 텀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 보호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무중단 서비스에 대한 원어원 강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러기를 희망하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보시는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때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데이터 센츄릭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사실은 과거의 제조기업에서 전차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도 적용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코비드 사태 때도 보면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뭐 토스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유들도 이런 하나의 싱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훨씬 더 쉽게 그 서비스에 접근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이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할 겁니다. 이 장표 잘 만들었다. 이게 데이터가 이제 석유보다 더 비싼 시대다 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딱 채굴하는 거를 어떻게 맞습니다. 딱 과거에는 원유를 채굴했다면 그러니까요. 이제는 데이터를 채굴하는 거죠.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결국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거는 그럼 이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혹은 이런 데이터들이 유실됐을 때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복구하고 서비스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요. 최근에 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저 사진도 좀 유명해지긴 했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강남 쪽이 특히 침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직 기억나는 게 저희 고객 중에 한 분도 이 침수 때문에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동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DR을 구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얼마만큼 시스템을 빠르게 리커버리 할 거냐.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 뭐 산불이나 허리케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요새 뭐 이상기후가 네, 더 심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메일이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 실제 미국에서는 이런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서포트 체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들, 뭐 당직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쫙 미리 사전에 좀 정해 놓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IT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큰 이슈가 있었던 카카오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어떻게 이런 서비스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을지 결국은 이제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는 게 어떤 비즈니스의 연속성 혹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최근에 의외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삼성 SDS 화재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때 불이 났을 때 실제로 그런 IT 전산들을 어떤 식으로 복구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애들로 인해서 실제로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마지막까지 소실되면 과거에 이런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시저는 사실 최후의 방법은 태입입니다. 그러니까 네. 태입으로 말아져 있는 원격지에 있는 태입을 갖고 실제로 운영에 부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운타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잠시만 다운타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피부에 바로 와닿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디지털이 예. 모든 생활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이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저만 해도 최근에 오프라인 은행을 찾아간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거든요. 이미 뭐 핸드폰으로 모든 계좌이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는 피부로 와닿고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길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장애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유형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물리적인 장애와 논리적인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장애들은 사실 물리적인 장애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장애라던가 네트워크 장애 혹은 어떤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하드웨어들을 이중화해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중화에 대한 구성이 렉 안에서의 어떤 서버의 이중화냐, 혹은 렉 간의 이중화냐, 혹은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데이터 센터 레벨의 이중화냐. 네. 사실 이런 폴트 도메인에 대한 고민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물리적인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중화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중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대통령도 이중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갑자기 좀 화두가 되긴 했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중화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사실 이런 일반적인 서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중화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중화는 사실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이 데이터들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굉장히 고가이고 비싼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까지 어떻게 이중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 레벨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런 서비스에 대한 중단 없이 네. 영향도 없이 바로 이런 서비스들을 재개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적인 장애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휴먼 폴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용자가 실수로 어떤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혹은 DBA가 잘못된 업데이트를 하거나 요즘 워낙 복잡해졌잖아요. 예, 환경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비스 메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엮여 있고 그렇죠. 하나의 서비스를 잘못 건들게 되면 이 서비스에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논리적인 장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논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기존에 있는 백업을 통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논리적인 장애는 데이터에 대한 삭제인 거고 이 물리적인 장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 레벨의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백업본에서 찾아서 그거를 복구하는 기능들이 필요한 거고요. 단순히 이런 실수뿐만 아니라 어떤 사이버 공격,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랜섬웨어도 사실은 이런 논리적인 장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런 장애들을 얼마만큼 잘 보호하느냐가 결국 백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빨리 복구하느냐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잘 하려면 이게 우리가 이제 민방위 훈련하듯이. 네. 그죠? 맞습니다. 이 복구에 대한 그 프로세스. 네, 그걸 네. 자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예, 맞습니다. 하지 않으면 저런 게 발생됐을 때 또 당황해가지고 쉽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설령 네. 환경이 돼 있더라도. 실제로 금융에서는 이런 DR 관련된 재복구 매뉴얼이 있고 이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복구에 대한 매뉴얼대로 실질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시저나 SLA가 잘 되어 있는 환경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데이터 센터 레벨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는 시스템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의사결정권자의 그 결정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DR로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인 거고 이미 여러 가지 매뉴얼들은 다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네. 이게 그러니까 환경이 이게 고속 백업 환경으로 구축이 돼 있으면 이런 훈련도 굉장히 빨리빨리 여러 가지를 빨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컨더리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백업을 사실 과거의 백업들은 어떤 백업 소프트웨어나 백업 하드웨어 안에 그 베리파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아놓은 백업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하나의 버튼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 그게 있다라는 버튼 자체가 많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더리 스토리지의 관점으로 본다면 더 이상 이 백업은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미 이 데이터들을 갖고 매일같이 신규 어떤 개발이나 뭐 EDW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일상적으로 이런 백업들을 복구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고 좀 더 친숙하게 이런 백업들을 복구하는 절차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이 백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 짤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장애에 대한 유형이 물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인 장애가 될 것이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장애는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백업이나 이것들을 복구하기 위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지금 이런 짤들의 대부분은
그 장애가 난 서버에 이런 백업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뭐 이중화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는 서버와 스토리지, 그러니까 데이터와 컴퓨팅을 분리하는 구조에서 최근에 뭐 HCI나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은 그 서버를 여러 대를 두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형태로 이 데이터를 복제해서 실제로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가 여러 서버에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별도의 백업을 구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자체 그냥.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런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고 이 분리된 스토리지에서 이 컴퓨팅과 스토리지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없애서 그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또 보호해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어디에서든 쉽게 브링업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이중화를 하거나 혹은 백업을 구축해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장애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라는 게 사실은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때 그런 웹스케일에 대한 부분들로 컴퓨팅을 쭉 연결하는 구조에서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환경들의 변화의 추이를 본다면 이제는 컴퓨팅과 데이터를 분리해서 네. 개별적으로 확장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좀 더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데이터에 대한 보호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과거에는 그냥 서비스만 잘 돌아가면 되고 이 데이터에 대한 백업도 사실은 디스크 기반으로 혹은 한 번 더 복제해 놓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세컨더리 환경들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유연하게 사용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업 데이터 혹은 세컨더리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저장소 자체도 과거에는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저장해서 테이블로 백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운영 스토리지도 플래시로 바뀌었고 여기에 대한 백업도 이제는 플래시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변화된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관한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나 혹은 좀 더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진짜 기존의 백업 스토리지를 어떻게 세컨더리 스토리지로 활용한다면 네. 뭐 이게 고속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뭐 하드디스크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세컨더리 스토리지 생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또 ROI가 나올 것 같아요. ROI가 맞습니다. 거기서. 과거엔 말 그대로 백업을 이제 구축하는 데만 했다고 한다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하나의 서비스를 또 올릴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활용률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ROI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점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는 관점들도 이제는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관점 그리고 다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동일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보호한다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데이터들을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 백업을 가져가는 전략 자체는 이미 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알고 네. 계시잖아요. 3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들 많이 알고 계신데 결국은 이 3일 전략 자체가 이건 하나의 데이터를 프로텍션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과거에는 디스크에서 뭐 테이프로 가는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플래시에서 플래시로 백업을 받고 필요한 경우 오프사이트도 이제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로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이 세계 이상의 복제본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로 언제든지 서비스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의 공간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 백업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클라우드로 가는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백업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클라우드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how to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네. 구현할 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에 대한 환경들이 물리적인 장애와 논리적인 장애. 그래서 물리적인 장애는 결국 뭐 어떤 데이터 센터의 장애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삭제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빠르게 복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하나의 저희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과거의 DR 아키텍처는 사실 일반적으로 데드 사이트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래서 네. 한쪽이 액티브하고 한쪽은 사실 스탠바이 환경에서 이 운영 환경이 장애가 났을 때 이거를 활용한다라는 측면, 사실 그래서 ROI 측면이나 활용률로 따지면 투자 대비 50%밖에 사용을 못 하시고 있는 것들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장애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넘겨서 혹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판정을 넘겨서 서비스를 이쪽으로 넘기자. 그럼 거기에서 다시 데이터 검증하고 올리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센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없더라도 이 서비스에 대한 중단은 진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로로 만들자라는 게 사실은 액티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지금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RPO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싱크로 복제해서 어떤 장애가 생겨도 데이터에 대한 유실 없이 지킬 것이냐, 혹은 4시간 주기로 데이터를 보내서 우린 최대한 4시간 정도의 데이터 유실은 가능해 라고 해서 그런 RPO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RTO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장애가 발생된 시점에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동기화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이 동기화된 데이터를 실제로 서비스로 올릴 때까지 만약에 4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다운타임이 4시간이 발생한 거고요. 이 시간이 결국 RTO가 4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데이터 센터 관점으로 본다면 이 RPO와 RTO에 대한 부분들이 둘 다 제로에 가까운 거죠. 이 얘기는 물리적인 어떤 장애가 어떤 레벨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용자의 개입 혹은 뭐 또 관리자의 개입 없이 서비스가 자동으로 넘어가서 사용자들은 실제로 모르는 거죠. 네네. 이게 다운이 됐는지. 다만 잠깐 흔들렸다라는 정도만 느끼는 거고 실제 서비스는 전혀 문제 없이 잘 사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환경들로 점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일반적인 환경들은 사실 뭐 일반적인 DR 센터로 구축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오프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백업을 받아놓은 것들을 이제 별도의 사이트로 오프사이트에 이제 이동하거나. 저렇게 오프사이트 되면 저게 하설 걸리는 거죠. 그렇죠. 복구되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테이프만 내려서 테이프를 차에 실어서 그 오프사이트까지 가져가서 내야 공간에 넣어놓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제 금융에서 큰 장애가 났을 때도 네네. 보면은 전부 무너졌을 때 실제 그 내야 공구에 있는 테이프를 갖고 와서 하나씩 넣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절차를 거쳤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그러니까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DR 환경들, 액티브 스탠바이 환경들은 말 그대로 복잡한 그 페일오버 절차들이 있거든요. 어떤 엄청난 매뉴얼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트워크 세팅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서비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알 수 없게끔,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유실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넘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좀 이따가는 이런 광고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는 액티브입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뭐 어떤 센터에 장애가 네.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제 이중화 없이. 다 했고요. 액티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하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런 액티브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의 서비스 전환이 많이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지만 우리 보험도 그런 식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보험이 있어야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이것도 하나의 투자이긴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비즈니스에 대한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퓨어가 갖고 있는 이 액티브 클러스터에 대한 기능을 짧게 좀 설명드리면 뭐 저희 뭐 강파는 얘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방은 팔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레벨이 있는 거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벨이 있다면 사실 서비스 환경에서는 이중화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RAC나 뭐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이중화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 스토리지 레벨에서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구성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별도의 라이센스를 들여서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객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비 2대 구매하시면 소프트웨어 레벨로 이런 것들을 구현해 주기 때문에 뭐 별도의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고객이 하고 싶어요. 구성해 주는 거죠. 아까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건 MS SQL이건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윗단도 이중화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도 이중화를 해서 실제로 모든 인프라를 센터 레벨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이기 때문에 RPO와 RTO가 제로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페일오버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별도 개입 없이 그냥 단순히 서비스만 샥 넘어가는 거여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DR 환경들을 액티브에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센터 간의 거리일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캠퍼스 네트워크 혹은 예전에는 이런 솔루션들은 대부분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해서 그 센터 간의 네트워크가 이제 통신하는 거리를 이제 이런 제약이 있었죠. 예, 제약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5ms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가 환산해서 한 100km 정도로 보고 있는데 퓨어는 11ms면은 약 한 200km 정도까지는 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거리 안에서 혹은 뭐 캠퍼스 네트워크 안에서라도 이 이중화된 환경들을 구성해서 액티브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복제하는 구성에 있어서도 뭐 어떤 변경량이 많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복제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데이터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밀렸을 때 뭐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실시간성으로 보내다가 좀 데이터가 밀리네? 그러면 이걸 잠깐 끊어서 그 스냅샷 방식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좀 그 부분이 네트워크 환경이 좀 괜찮아진다고 한 다음에 다시 싱크로 변경돼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관리를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건 이런 액티브 데이터 센터는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봐줘야 되는 위트니스 혹은 쿼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토리지 솔루션들은 스토리지가 한 대 더 필요합니다. 쿼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대가 구성해서 한 대가 쿼럼으로 통신을 하는데 퓨어 스토리지는 따로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그 클라우드 자체에 저희가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인스턴스 하나가 떠서 이것들을 다 위트니스처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유연하고 뭐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의 투자로서도 구성이 가능하신 거죠. 어쨌든 저거는 이제 클라우드와 연결을 시켜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 뭐 통신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뭐 제3센터 구성 없이 그냥 예, 간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장애 타입이고요. 아까 이렇게 구성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쪽 어레이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어레이 스토리지 2대 간에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미디에이터와의 연결에서의 어떤 장애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어레이 한 대와 미디에이터가 동시에 장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복합적인 장애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애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선택적인 피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정말 최소한의 다운타임으로 예, 어떤 복합적인 장애에 있어서도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짧은 데모 영상을 하나 준비했고요. 이 데모 영상의 구성은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린 액티브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캠퍼스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스토리지가 한 대씩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오라클 RAC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RAC 노드가 각각의 센터에 한 대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대가 스트레치드 형태로 RAC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스윙벤치라고 하는 어떤 벤치마킹 툴을 통해서 이 유저들을 250명씩 각각의 센터 쪽으로 이제 IO를 발생하게끔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 한쪽 어레이에 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IO들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데모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대의 RAC 노드가 있고 이 두 대가 하나의 볼륨을
가상화해서 만들어서 양쪽에서 모두 액세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250 유저씩 있는 상황에서 장애가 생겼을 때 이 볼륨은 페어러블 이쪽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여기 있던 유저들이 원래 여기에서 데이터 서비스 하고 있던 거를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실제 IO를 하나 발생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스토리지 GUI 환경에서 IO가 발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발생시켰던 그런 사용자들에 대한 쿼리들 혹은 어떤 뭐 요청들에 대한 스토리지 IO가 발생하고 있는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시뮬레이션 한 벤치마킹 툴은 이제 스윙 벤치라고 하는 이제 툴인데 그걸 통해서 250 유저씩 딱 네네. 동등하게 해서 각각의 RAC 노드에서 IO를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빨간색이 있으면은 각각 250 유저씩 이렇게 지금 세션이 붙어 있는 거죠. 각각의 스토리지. 네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한쪽 스토리지가 컨트롤러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전원을 뽑는 형태의 그런 장애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시키는 거죠. 컨트롤러를 1번과 0번 두 개 다 동시에 이렇게 셧다운 시키는 명령어를 내렸을 때 IO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탑하는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실제 컨트롤러가 다운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탑을 내렸고 이렇게 되면 스토리지 한 대가 죽은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잠깐 순단, IO 순단이 발생합니다. 이 IO 순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오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정합성이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IO를 일단은 포즈시킨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정합성이 끝나면 다시 IO를 재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0 유저는 세션 여전히 다 붙어 있는 거고 실제 이 부분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 있던 250 유저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순단이 발생하고 다시 다른 쪽 스토리지에서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사용자들은 모르는 거죠. 네. 잠깐 뭐 네트워크 이상했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지 실제 스토리지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모르시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왼쪽에 있는 스토리지 UI에서 보시면 IO가 이렇게 발생했다가 장애가 발생하고 잠깐 순단이 있은 뒤에 두 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250 유저의 IO도 이제는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네네. 왼쪽에서. 그렇죠. 왼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지금 뭐 스토리지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여드린 데모 영상의 핵심은 어떤 스토리지의 장애 혹은 데이터 센터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데이터가 이중화가 돼서 사용자가 모르는 형태로 이 서비스가 무중단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액티브한 형태로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데이터 센터급의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임팩트 없이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액티브 클러스에 대한 썸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자동화된 무중단 장애 조치이기 때문에 뭐 바로 이렇게 사용자의 인지도 할 틈 없이 바로 이제 페일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별도 라이센스 없이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을 어레이 두 대만 있으면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좋을 것 이 액티브 클러스터가 국내에서 쓰이기도 합니까? 보통 저희 제조 쪽에 라인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오. 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스토리지도 하나의 하드웨어로 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통으로 된 하드웨어가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이중화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가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중화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AADC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장애들에 대한 이중화 구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실에서 데이터 센터 레벨의 어떤 AADC 구성을 통해서 물리적인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논리적인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실수나 혹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에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 특히나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랜섬웨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진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과거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거기에 대한 키를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한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고객이 갖고 있는 백업까지도 다 미리 삭제하고 암호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말 고객이 이걸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계신 인도의 한 고객사인데
이 인도의 고객사의 랜섬웨어에 걸리신 거죠. 네. 랜섬웨어에 침해를 당하셨는데 보시면 스토리지 쪽 로그인데요. 이 부분을 요약하면 스토리지에 갖고 있는 스냅샷을 삭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냅샷이 있으면 암호화를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그대로 그 시점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복구할 수 있으니까 스냅샷을 먼저 지우는 명령어를 해커가 내린 거죠. 네네. 해커가 내려서 스냅샷 지우고 암호화를 한 건데 여기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셀프 모드라는 걸 이제 적용을 하셔서 다행히 삭제된 데이터들이 별도의 휴지통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으셨고요. 네. 그걸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하셔서 다행히 뭐 서비스 다운타임은 있었지만 복구를 굉장히 빨리 해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안 냈겠네. 그쵸, 맞습니다. 네, 돈은 안 내고 다행히 이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복구를 하신 거죠. 어저께 웨비나 하는데 평균적으로 글로벌하게 랜섬웨어 관련돼가지고 거의 뭐 몇 억을 낸대요. 네, 실제적으로. 네. 근데 사실 만약에 내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걸렸다. 근데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서비스를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막 방금 말씀드린 랜섬웨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랜섬이라는 단어와 머레어에 대한 부분들로 결국은 이 탈취된 키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랜섬웨어 공격 구조 자체가 굉장히 교묘해졌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바로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50일에서 200일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중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백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스토리지 쪽에는 이걸 스냅샷 어떻게 가져간다라는 걸 미리 다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구를 못하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하기 전에 그 스냅샷을 다 지우고 혹은 뭐 별도의 백업 소프트웨어나 시스템들이 있다면 거기도 랜섬웨어를 걸거나 혹은 그 백업 데이터를 다 삭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 몸값을 요구하고 몸값을 지불하게 되면 키를 받아서 다시 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시스템이 다운되는 비즈니스 다운타임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사이버 어택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 유실이라면 백업에서 복구하면 되지만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복구할 백업도 삭제해버리고 키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다운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공격을 받은 화면인데 뭐 실제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있고 어떤 타이머가 돌면서 이 시간까지 안 주면은 몸값을 더 올릴 거야. 이 시간까지 안 주면 데이터를 삭제할 거야. 정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질극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 이건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전철에도 보면 가끔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전철에 있는 전광판에 보면 랜섬에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이런 게 뭐 작은 서비스면 상관없지만 뭐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들이면 사실 우리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고 근데 저희 그 본사 쪽에 있는 분이 어떤 기업의 CIO를 만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랜섬웨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냐. 그래서 우리는 보안적으로 이런 투자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막기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는 저희가 뭐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만 완벽한 건 없죠. 완벽한 건 맞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준비들도 사실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이 랜섬웨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 이 부분도 좀 놀랐던 게 이 다크웹에 가면 이런 식으로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여기에서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애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랜섬웨어 MSP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몸값을 갖고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백업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고 이런 로지컬한 부분들, 논리적인 장애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업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어선인 거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업도 삭제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고민해 돼야 될 부분일 거고요. 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비미 APJ 기반으로 낸 이제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고요. 네. 여기에 보면
실제로 97%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백업폰까지도 음. 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 73%가 야, 예, 성공한 거죠. 73%가 성공했어? 네, 성공한 이게 거죠. 높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36%는 돈을 줬는데도 키를 저 73%는 저러면 그 백업 저것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구성할 때 서비스 네트워크랑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를 구분하는데 해커가 침입을 해서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다 걸리는 거죠. 아, 네. 거기 안에서 이제 계정 탈취. 보통 예, 이런 부분들은 예, 한번 털리면 다 털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 걸리면 결국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랜섬웨어로 삭제했는데도 삭제가 안 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런 논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걸 빠르게 복구하는 방법. 초기에 말씀드렸던 플래시 기반의 빠른 복구.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퓨어 스토리에서 얘기하는 세이프 모드.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해커가 이 스냅샷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볼륨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볼륨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휴지통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휴지통은 누구도 못 지웁니다. 누구도 못 지우고 심지어 관리자도 못 지웁니다. 네. 네, 관리자도 못 지우고 관리자가 지우려면 퓨어 서포트와 어떤 키 인증을 통해서 인증이 완료되면 지울 수가 있게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데이터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암호가 됐을 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이 휴지통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해커가 저기다가 못 넣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커가? 해커가 하는 행위는 사실 삭제인 거죠. 네. 삭제라는 행위를 하는데 삭제를 하면 얘가 실제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해커가 이것도 삭제해야 되는데 하지만 삭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휴지통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하나의 금고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커가 아무리 삭제를 한다고 해도 저기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 데이터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그래서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으셨더라도 이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비즈니스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기능은 저희 이제 퓨어스토리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는데 모든 제품군들 안에서 전부 다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프로텍션 그룹 레벨로, 그러니까 어떤 보호 레벨 수준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해서 그 세이프 모드를 온 시키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네. 토글 바를 딱 하면은 이제 이제 그 프로텍션 그룹에 대해서 어떤 오케이. 볼륨 그룹에 대해서는 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있는 스냅샷은 삭제를 해도 음. 다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 세이프 모드를 쓰게 되면 뭔가 저걸 안 쓸 때보다 뭔가 운영상에 느려진다든지 뭐 이렇게 핸디캡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없나요? 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의 스토리 전경들은 스냅샷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제 성능에 대한 뭐 어떤 디그레데이션, 뭐 저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 데이터도 그렇고 스냅샷도 그렇고 다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스냅샷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성능에 대한 저하 없이 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 부분은 사실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냅샷에 대한 삭제 보관 주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뭐 성능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건 따로 없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어떤 사이버 어택에 대한 뭐 랜섬웨어 같은 장애 혹은 어떤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세이프 같고요. 모드가 되면 일단 관리자들은 좀 안심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세이프 모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거 설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설정 딱 하면 되는데 저거를 안 해요? 하고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의 사후로 본다면은 그렇죠. 하나의 보험을 갖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걸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안 한데 하는데도 그 모르고 안 하니까 일부러 안 합니까? 보통. 이제 좀 귀찮으신 부분들도 좀 있으신 오. 거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저것 때문에 더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네,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네, 같은데. 저희 이제 기능인 거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고객이 실제 이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찾는 거는 저희거든요. 네네. 야, 이거 어떻게 좀 해줘. 근데 그때 만약에 고객이 저 기능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담당자도 사실은 우리 랜섬웨어 감염됐는데, 우리 이걸로 활성화해서 바로 복구했어. 그 담당자도 참, 예. 그렇죠. 예, 좋은 KPI를 가져가실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좀 보험을 많이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아마 저거 안 하고 당했으면 위에다 보고는 안 하겠죠. 저 세이프 모드라는 게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하겠죠. 예, 맞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버 공격은 어쨌든 이런 삭제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기술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래피드 리스토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제 저희 PD님이랑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시 기반으로 어떤 논리적인 장애를 빠르게 복구하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사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백업을 받아낼 수 있는 성능 자체가 1시간에 90테라 정도의 백업 성능을 받아낼 수가 있고요. 복구하는 성능은 최대 270테라. 네. 사실 복구는 이 복구를 하는 대상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이 이제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 이제 이 초고속 데이터 복구하는 이 스토리지 개념으로 보면은 약 270. 자, 테라바이트. 우리가 이제 1시간에 90테라, 270테라 하면 네.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저 빠르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초고속이란 걸. 네, 일반적 하드디스크일 때는 저게 어떻게 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이게 예전에 대략 그 그냥 하나의 그 좀 예시가 있는데 네. 어떤 그 인터넷 DBA가 블로그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기반의 그 저희 뭐 VTL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백업 1테라를 복구하는데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돼서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테라라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레벨은 거기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다 갖고 와서 또 뭐 올려서 해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이상 걸려서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실제로 오케이. 과거 디스크 기반의 백업들은 이게 백업이 복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복구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느린 거죠. 네. 거의 뭐 비교가 안 되겠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복구로 가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래피드 리스토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VM 환경들도 많고 X86으로 많이 내려오셨고 근데 사실 이 비즈니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백업들도 이제는 올플래시 쪽으로 많이 넣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컨더리 스토리지 영역도 네네네. 국내는 아직은 좀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뭐 예전에 액티피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에시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벤더들이 지금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 시장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국내도 뭐 AI 데이터 분석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나 재사용 빈도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데이터를 복구하는 시간에 대한 것들도 많이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고속 데이터 복구가 시간도 빠르지만 어떤 그 프로세스도 되게 심플해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반 하드디스크 네, 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백업을 저희가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합 백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백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통합 백업 같은 경우에는 전사적인 정책으로 어떤 뭐 VMware 환경이나 어떤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뭐 데일리 풀 백업, 인크리멘탈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백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걔네는 실제 그냥 저장돼 있는 백업 데이터인 거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금융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계정 DB에 대한 용량 자체가 뭐 한 100테라 이상 넘어가는 데이터베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사실 일반적인 통합 백업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백업들을 찾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비즈니스 상황으로 보면 적합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환경이 이제 오라클 알맨 백업에 대한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오라클이 제공하는 공식화된 백업이 알맨이고 이런 부분들을 백업을 받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의 그 빅DB인 환경이라면 일반적인 백업 소프트웨어로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는 어떤 고속화된 백업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런 래피드 리스토어가 굉장히 좀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성을 하게 됐을 때 운영 스토리지는 뭐 최근에 대부분 다 올플래시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워낙에 성능은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맹 구성을 하셔서 실제로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저희 이제 래피드 리스토어 스토리지로 이제 내리시는 거죠. 이제 내리실 때 일반적으로 알맹 백업을 내리는 게 뭐 파일 시스템 레이어 이제 NFS를 사용하는데 저희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FS라고 해서 오라클 ZFS가 제공하는 알맹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걸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적용하게 되면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최소한 구성으로 컴팩트한 구성으로 테스트했을 때 이제 백업 성능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GB 초당이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간 요 구성으로는 뭐 시간당 15테라 정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백업이나 복구가 가능한 거고 이런
알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백업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동해서 하시면 DBA 입장에서는 별도 백업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백업 복구하고 이런 거 없이 본인이 직접 이런 오케이. 백업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테이블을 조회하고 복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DNFS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능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네. 요 백업 데이터 용량에 대한 부분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실제 DB 사이즈에서 어떤 데이터 테이블을 압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는 좀 용량이나 이런 관리가 잘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는 컴퓨팅 인스턴스의 CPU 리소스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오라클 DB에서 하지 않고 스토리지 쪽에 있는 압축으로 오프로드해서 사용하면은 실제 그런 리소스 활용률도 좀 더 개선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기업에서 현재 오라클 알멘 쓰고 있는 기업들은 네네. 굉장히 이거 맞습니다. 접목하기가 바로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DB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POC 같은 단위로 것도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 놓고 고객이 어떤 뭐 개발하는 서버 하나 있으면 설치해놓고 테스트 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여러 오라클 인스턴스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 하나의 장비 안으로 통합해서 알멘 백업을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죠. 그리고 DBA들이 뭐 테이블 단위나 이런 부분들로 복구하시기도 훨씬 더 편하시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MS SQL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실제 이제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DB 자체가 오라클이랑 MS SQL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한 거고요. 동일합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NFS는 아니고 SMB 기반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쪽으로 여러 개의 SQL 서버들이 이제 갖고 있는 MDF 파일이나 뭐 데이터 파일들을 저장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백업 파일들을 파일 스토리지 쪽으로 쭉 저장했을 때 기존에 있는 백업 소프트웨어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플래시 기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재밌는 부분이 예,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압축을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똑같이 스토리지로 오프로드 하게 되면 이제 용량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 호스트의 CPU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압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호스트 레벨에서 하면은 굉장히 CPU 로드가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지로 내리게 되면 훨씬 더 리소스를 잘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업을 했을 때 성능이 약 77GB/s, 테라바이트 per hour입니다. 네. 테라바이트 per hour로 이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SSMS 익스텐션 킷이라고 해서 저희 플래시 어레이라고 하는 제품을 메인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계시고 MS SQL을 쓰고 계시면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 킷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안에서 백업이나 복구와 관련된 스케줄링과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별도의 백업 소프트웨어 없이 DBA가 직접 이것들을 설정해서 이 익스텐션 킷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복구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다 더 쉽게 제공해주는 하나의 API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QL 서버 매니지먼트 UI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백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 UI 내에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DBA가 직접.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구성 예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안에서 어떤 백업과 관련된 스케줄링, 뭐 복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스토리지 히스토리들을 다 이제 관리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조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냥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거죠. DBA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래피드 리스토어는 사실 어떤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스토리지로 어떤 백업들을 내리는 아키텍처인 거고요. 그래서 DBA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쉽게 관리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복구하는 관점에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통합 백업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베리타스나 컨버트 빈과 같은 많은 소프트웨어 백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벤더들과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백업 소프트웨어 밑에 백업을 저장하는 리파지토리를 퓨어 스토리지로 구성해서 좀 더 빠르게 이런 통합 백업들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돌아가고 여러분들 설문 지금 이제 할 거니까 설문에
자료 요청이라든지 상담 같은 건 설문에 자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더라? 손소경님이 발표 자료가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네. 사실 이게 저희 토카이 시청자분들은 보면 알거든요. 야,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게 네네. 이게 다 구분이 되거든요. 아, 이거 정성 들였다, 안 들였다, 뭐, 그런 것들이. 네. 자, 시기가 시기인 만 그 윤성호님, 플래시 블레이드 래피드 스토어 기능은 목표 RTO와 RPO에 필요한 속도와 스케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인데,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래피드 스토어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RTO와 RPO 관점으로 보는 거는 그 물리적인 장애들, 그러니까 데이터 네. 센터에 대한 장애나 이런 것들을 이중화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래피드 리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들을 백업하는 스케줄링이거든요. 네. 그래서 DBA가 본인 스스로 봤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스케줄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RPO에 해당될 거고요. 복구하는 속도가 결국 RTO에 해당될 건데 네네. 복구도 사실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이 백업 받아놓은 것들을 일부 테이블만 복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세컨더리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인데 아까 보셨던 그 성능, 복구하는 성능이 사실은 이 RTO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게 답변 주시면 좋은 질문자 두 분 좀 이름 좀 적어주셔야겠죠? 네. 그 전현진님께서 액티브 클러스터를 위해서 라운드 트립 타임이 11ms 요구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처럼 래피드 스토어를 위해서도 요구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11ms 조건이 충족되면 래피드 스토어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요? 저 라운드 트립 타임이 필요한 이유는 액티브한 구성이기 때문에 저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응답 레이턴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RTT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고 래피드 리스토어는 말 그대로 백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거리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이 백업을 받아내는 래피드 리스토어 어플라이언스, 저희 스토리지가 안에 네트워크 구성 환경 자체가 뭐 10G에서 40G 혹은 100G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 대역폭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복구를 할 수는 있겠죠. 네. 네. 박상수님, 복제본의 특정 폴더나 파일만 복구가 가능한지요? 사실 래피드 리스토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업 소프트웨어랑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DB 환경들을 백업 받는 것들이 있는데 DB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구하는 것 자체가 아까 보셨던 스튜디오로 활용하거나 혹은 알멘 백업 같은 경우에 별도의 클론 DB를 띄워서 DBA가 원하는 어떤 테이블만 익스포트 받아서 그거를 복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B에 대한 백업 복구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떤 특정 레벨까지도 그런 백업 복구가 가능한 거죠. 운영의 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민수님, 고성능 SQL 백업을 하려는 경우 대규모 SLA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세이프 모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대규모 SLA에 대한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SQL 백업, 그러니까 SQL 서버를 갖고 있는 환경에서 백업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미디어를 바꿔서 좀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 SLA도 복구하는 관점에서 SLA라고 한다면 이 장비, 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그 아까 보셨던 복구 성능, 백업 성능이 뭐 90TB per hour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레인지라면 보다 더 많은 SQL 서버들을 묶어서 하나의 백업 리파지토리로 저장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능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영규님은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뭐 서비스를 할 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이상으로 분산시켜 놔야 되는 것이 뭐 돼야만 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의 리전 안에 그 가용성 존이 2개에서 3개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가용성 존 안에는 어떤 뭐 렉 단위의 폴트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더 그 가용성 좋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어떤 센터에 대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박상수님, 오라클 DNFS 구성을 위해서는 라이센스 정책이 별도로 있는지요? 사실 뭐 DNFS를 위해서 정책이 있는 건 아니고 오라클을 결국 백업 받고 복구하려면 별도의 또 오라클 서버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오라클 라이센스는 필요하시겠죠. 아마. 네. 윤성호님,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래피드 스토어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당 270TB의 복구 보장인데 복구 시 데이터 검증이 사전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검증과 복구가 바로 되는 것인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백업들은 사실 이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백업 받아놓은 백업들이 실제로 잘 워킹하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네. 결국 이게 세컨더리 스토리지 레이어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뭐 사전에 검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매일매일 검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매일매일 복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전현주님, 모든 삭제에 대해서 스냅샷이 생성되게 할 때보다 일부 삭제에 대해서는 스냅샷이 생성되지 않게 하면 스냅샷을 위한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알려져 있는 특정 종류의 삭제에 대해서는 스냅샷이 생성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건지요? 이게 스냅샷, 예전에 스냅샷은 사실 별도 리저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스냅샷 기술 자체가 이제 좀 더 메타데이터 핸들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변경된 데이터들은 저장이 될 거고요. 근데 이 스냅샷을 찍는 단위가 볼륨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합성을 보장하려면 각각의 그 맞는 환경에 따라서 스냅샷을 생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민수님은 세이프 모드를 사용할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도 보안 스냅샷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 한번 그 인터넷 기사에 났었는데 어떤 보안, 그러니까 해외 유명한 그 네트워크 보안 업체의 직원이 그 랜섬웨어에 걸렸는데, 심지어 이분은 그 저거 뭐죠? 그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까지 당해서 그 권한까지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해커가 높은 권한을 탈취해서 시스템에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자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인 인증만으로는 사실 모든 그렇죠. 데이터를 보호할 수는 없다라는 네네. 개념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관리자이더라도 퓨어와의 인증을 통해서 권한이 획득돼야 삭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복잡하게 이런 것들 삭제가 안 되게끔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말은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하고도 막 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제로 베이스로 그냥 그렇죠. 네네. 누구라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민경님은 뭐 아까 PTS 이레디케이션 버킷 기능이라는 게 뭐 있었나요?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지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 휴지통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명명한 것은 이레디케이션 버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민님, 세이프 모드를 통해 데이터 복구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며 조치에 대한 데이터 공유 및 추후 사전 방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 주시는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어떤 CIO와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방지는 네트워크적으로 어떤 보안적인 이슈들을 막아야 하는 그렇죠.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것들은 사후 처리를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결국 삭제돼 있을 거고 암호화돼 있을 건데, 그것들을 복구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레벨로 복구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대한 볼륨 데이터들이 그대로 어느 공간에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꺼내서 서버에 할당을 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이나 서비스를 복구하는 거는 실제 갖고 계신 어떤 RTO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복구하는 네. 서비스 복구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예, 데이터 레벨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재호님은 그 세이프 모드에 휴지통에 있는 백업 데이터의 복구는 어떤 권한으로 이루어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 지정된 관리자들이 그 고유한 핀 코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핀 코드를 갖고 저희 퓨어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얘기를 해서 핀 코드가 실제 이 해당 고객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퓨어 서포트가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도와줍니다. 거의 뭐 투팩터 인증 같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본사에 있는 건가요? 담당자 한국에 있나요? 그 서포트를 확인하는 분은 이제 본사에 있긴 한데 그럴 그 것 퓨어에 있는 SE나 엔지니어들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네. 윤성님, 퓨어스토리지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함께 직접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할 때는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퓨어에서 제공하는 퓨어1 같은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기반을 알고 있는데 그럼 퓨어1이 파워를 포함한 하드웨어 사전 이상 징후 같은 것을 고객에게 바로 알려줘서 이번 카카오 같은 사태를 미리 예방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관리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퓨어원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장비에 대한 이상 징후가 바로 탐지가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이상 징후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장비 내부적으로 얘가 뭔가 좀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들을 탐지하는 거고, 네네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비 내부적인 이상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퓨어원에서 본다라면 갑자기 그 장비가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가 고객이나 혹은 어떤 하드웨어 페일리어로 보일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네네.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데 혹시 좋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종신 님도 아주 딕션도 좋으시고 발표자님께서 답변도 정확히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와서 퓨어스토리에 대해서 신뢰가 생긴다고. 저분은 어떻게 행운상으로. 행운상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한종호님께서요, 해커가 쓰레기통 파일을 삭제를 못하게 하는 건 셀프 모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본에 꼭 삭제해야 될 기본 작업 파일도 삭제를 못하게 하는 불편점이 있지 않을까요? 기본 작업 파일도 삭제를 못하게 한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파일 레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볼륨 레벨로 볼 것이냐 이거든요. 네. 파일 레벨로 삭제하는 건 말 그대로 로지컬하게 삭제라는 부분들이고, 네네. 그거는 사실 일반적인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삭제하는 거는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볼륨 그 이후에 레벨. 스냅샷이나 백업본들을 삭제하는 것들을 방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성님은 랜섬웨어 감염 시 위변조 시 변동 데이터로 인식해서 스냅샷 용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요구되는 용량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본에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걸 스냅샷을 찍어 놓는다고 한다면 메타데이터만 갖고 있는 건데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즉시 모든 데이터가 변경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경되는 데이터는 결국 스냅샷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 실제로 스냅샷으로 인해서 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퓨어가 얘기하는 어떤 데이터 절감에 대한 강점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오퍼레이션 되는 OS의 데이터가 100테라라고 한다면 그거를 퓨어에서는 중복제거 압축해서 약 한 50테라, 30테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유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하신 이런 셀프 모드라든지 아까 래피드 리커버리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요새 사실 올프레시는 퓨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네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런 걸 유사한 것들이 있나요? 궁금해서 갑자기. 랜섬웨어 오늘 말씀하신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이중화를 위한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비용이 별도로 들거나 혹은 어떤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랜섬웨어 관련된 기능들은 일부 회사들만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김민경님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한 서비스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포트웍스에서는 PX 백업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백업 기능의 무엇인지요, 장점은? 이제 컨테이너 환경은 사실 구성 자체가 일반 레거시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퍼시너스 볼륨이나 혹은 네임스페이스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컴포넌트들 레벨로 어떤 백업을 받아야 되고 실제 일반적인 레거시 환경이랑 백업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 레벨로 저희가 다 확인하고 그런 정합성들까지도 다 확인해서 백업을 받을 수가 있고 백업 받은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별대 클러스터,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쪽으로 복구해서 혹은 새로운 서비스로 올려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네. 김문감님, 일전에 조선사에서 랜섬웨어 감염으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다행히 백업본이 있긴 했지만 자료가 2주나 지난 거여서 복구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백업 자료조차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자동으로 해결할 가능 기능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백업본에도 어떤 이런 감염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업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데 백업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는 리파지토리도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근데 이렇게 감염됐을 때 결국은 복구가 안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래피드 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래시 블레이드에도 이 랜섬웨어에 대한 셀프 모드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받아놓은 백업에 대한 스냅샷 정책을 또 가져가서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방지책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실제 백업 리파지토리가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랜섬웨어 이 세이프 모드 통해서 다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네. 박주영님, 세이프 모드 도입한 후에 보호 일정을 지정할 때 권고하는 일수가 있는지요? 보통 아까 그 인도 사례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감염이 됐는데
사용자가 주말 동안 모르고 있다가 월요일에 출근한 거죠. 그러면은 금, 토, 일, 월요일 한 4일 정도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최소한 5일 정도는 하셔야 아, 어떤 워킹데이가 아닐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까지도 좀 보관 기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네. 신익주님, 세이프 모드 스냅샷 기능은 타사 스토리지에도 적용 가능한죠? 퓨어와 타사 스토리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세이프 모드는 사실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전용적인 기능이 있고요. 퓨어 스토리지 쪽에서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저희 쪽의 공간으로 데이터가 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퓨어에서만 네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현조님, 오프라인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버 2개를 퓨어 스토리지로 서버 이미지 및 데이터에 대해서 스냅샷을 저장하고 장애 발생 시 바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저희는 클라우드 접속은 보안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가능하시고요. 서버 2개를 퓨어 스토리지랑 연결해서 데이터를 스토리지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소가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스냅샷을 생성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이호숙님, 최근에 분석 서버 메인보드 고장, 블록 스토리지 메모리 고장 등 하드웨어 장애 때문에 장애가 났는데 이중화가 안 돼서 조치까지 4시간이 걸렸고 시스템 처리 오류가 하드웨어 장애라는 것을 인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솔루션이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할 가능성 없는지, 또 하드웨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중화를 구성하면 하드웨어 처리 오류가 발생할 때 자동 수동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하드웨어는 무조건 다 장애는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화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퓨어1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 내부적인 하드웨어 장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의 하드웨어 안에서 봤을 때는 퓨어1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장애 징후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장비 2대에 대한 이중화를 통해서 시스템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동주님, 아까 액티브 할 때 그 쿼럼 미디에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해당 쿼럼이 퓨어1 등에 등록되는 외부 아웃바운드가 가능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스토리지와 통신이 되는 폐쇄망 서버 등에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여기 둘 다 가능한데요.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특정 포트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들 아웃바운드로 있는 거고 폐쇄된 사이트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VM 이미지를 하나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VM이나 하이퍼V 쪽으로 요 OVA 파일을 올려서 네. 예, 하시게 되면 네. 거기 안에서 가능하신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한승민님이랑요. 이호승님. 네. 한승민님, 이호승님, 요 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그냥 공부되어 있고요. 설문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볼까요? 네. 네, 일단 뭐 오늘 많이 질문도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쨌든 이런 무중단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더 많이 대두되고 아마 고려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데 있어서 좀 저희가 많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비즈니스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어떤 데이터에 대한 관점도 이제는 컴퓨팅이랑 네. 분리를 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이나 이중화를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백업도 이제 더 이상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세컨 스토리지. 네, 세컨 스토리지 형태로 생각을 하셔서 보다 더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용도로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